이 전쟁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꺾일 시점이었죠. 독일군이 조금만 더 진격하면 모스크바를 점령할 수 있는 상황에 1941년 11월 7일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소련 군인 2만 6천여 명의 퍼레이드가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소련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러시아 혁명 기념일인데요. 당일 스탈린이 국가 지도자로서 수도 모스크바를 버리지 않고 대중들에게 모습을 보입니다. 히틀러에게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 순간부터 소련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싸우자, 독일에 맞서 우리를 지키자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때 소련은 급박한 위기에 놓여 있었고 전쟁 초기 병력 소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여성으로라도 메워야 했습니다. 때문에 소련 정부는 자녀 없는 여성이 모두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포고령을 공표합니다. 지시가 내려왔어 독일군이 모스크바 코앞까지 치고 들어왔으니 모두 나서서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어. 어떻게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차지하도록 보고만 있겠어. 내 또래 소녀들은 너나 없이 모두 전선으로 가겠다고 나섰지. 우리는 한껏 사기가 올랐고 가슴은 애국심으로 뜨겁게 불타올랐어. 애국심에 불타오른 여성들은 독소전쟁을 위해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 정부의 징집 통지서를 받기 전에 자원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도 있었는데요. 독소전쟁에 항공기 정비사로 참전했던 예브게니아 사프로노바는 전선에 뛰어들기 전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날마다 전선 노래를 부르며 고집을 꺾지 않았어. 실은 지금은 박물관에야 가야 볼 수 있는 포스터 글귀들이 영향이 컸어. 모국이 그대를 부른다. 전선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눈만 뜨면 사방에 보이는 게 그 글귀들이었으니까. 전쟁이 뭔지 모르는 어린 소녀들에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키워준 것은 전쟁 포스터였습니다. 나라 입장에서 전쟁은 국민을 최대한 동원해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이지 않습니까? 총력전을 수행하려면 국민의 목적의식과 의지가 고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널리 활용된 매체가 바로 포스터였던 것이죠. 이는 그 수치로도 나타나는데요. 독소전쟁이 시작되자 포스터의 수요가 급증합니다. 전쟁 기간 동안 지역별로 제작된 포스터의 수를 보면 모스크바가 약 800종, 레닌그라드가 약 700종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포스터 한 종류의 인쇄 매수가 1930년대는 약 2만 부, 3만 부였었는데 전쟁 기간에는 5만 부, 15만 부를 오르내립니다. 패망 위기에 놓였던 소련에서 포스터는 종이와 잉크로 된 군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뭉쳐 여군들은 전장에 도착합니다. 이때 여군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병사들이 우리를 보고는 소리쳤어. 가수들이다. 가수들이 왔다. 이건 뭐 여성 무용단이라도 온 거야? 무슨 발레단이 온 거야 말이야. 여긴 전쟁터지 무도회장이 아니라고. 무시무시한 전쟁터. 입대한 여성들을 보고 여성 무용단, 발레단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여군이란 존재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죠. 일례로 이들이 보급받은 군복과 군화는 모두 남성 치수였습니다. 통신병이었던 한 여군은 당시 입었던 군용 외투가 엄청나게 크고 두꺼워서 무슨 그 집단 자루처럼 걷지도 못하고 자꾸 넘어질 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책에서 소련의 한 퇴역 장교는 그 여군들의 참전에 대해서 우리 남자들에게는 죄책감이 있어요. 여자들을 싸우게 했다는 죄책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내들이 오죽 못났으면 여자들이 무기를 들고 싸움터에 가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는 전선을 향해 가는 군인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으로도 나타납니다. 소련 시민들은 조국에 쳐들어온 독일군과 싸우겠다며 전선으로 나아가는 남성 군인들에게는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그들의 용감함을 인정받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 전선으로 행군하는 소련 여군들에 대한 반응은 달랐습니다. 운전병 타마라 나비도비치 중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전선까지 큰 길을 따라 걸었어. 그러면 여자, 늙은이,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우리를 에워싸다시피 했어. 다들 우리를 보고 어린 여자애들이 전선으로 간다며 울었지. 대대 하나가 통째로 소녀 병사들이니 왜 안 그랬겠어.
그렇게 다들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쯧쯧쯧 하면서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죠. 오죽하면 여성까지 군대에 동원돼야 하는 현실에서 전쟁에 나서는 여성은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입대한 소련 여군들이 전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당시 다른 나라의 여군들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쟁터에서 미국 여성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싸우던 미군 부대의 타자수와 전화교환수로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적 인력일 뿐이었죠. 독일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독일 정부는 독일 공군들을 위해서 힘쓴 여성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군율을 적용하면서도 그들을 정식 군인이 아닌 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으로 취급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던 영국이라고 다를 게 없었는데요. 영국은 1941년 12월부터 여성을 상대로 징병제를 실시했고 영국군의 약 10%가 여성이었습니다. 영국 군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여자였던 셈이죠. 이때 미국, 독일, 영국 이 세 나라 군대에는 똑같은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를 전투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소련은 달랐습니다. 소련의 군대를 붉은 군대라고 부르는데요. 붉은색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혁명 이듬해인 1918년에 혁명 러시아 정부가 창설한 군대에 붉은 군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러 까닭이 있지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소련은 1930년대에 여성의 방의 귀치 아래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요. 군사훈련도 받게 했죠. 붉은 군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성 인력을 동원합니다. 1944년 말에는 무려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정규군의 8%를 차지하는 수치였습니다.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내내 붉은 군대에는 여군이 없는 병과가 거의 없었죠. 이들은 해군과 공군은 물론 육군의 보병, 장갑부대, 포병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병과에 여성 군인을 배치합니다. 여성이 군대와 전쟁에서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보조 역할에 머물렀다. 이런 인식을 깨트려주는 가장 확실한 사례였죠.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는지 전쟁 중에 여군 약 10만 내지 15만 명이 훈장을 받습니다. 특히 붉은 군대의 최고 무공훈장, 소연방 영웅훈장을 받은 여성 전투원만 해도 90명이 넘었죠. 소비에트 군대에서는 100만 명가량의 여성들이 참전해 싸웠다. 그들은 가장 남성적인 군대 보직을 포함해 남성들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그 때문에 언어 문제가 발생할 정도였다. 그 전까지 여자들이 맡아본 적이 없는 임무였기 때문이다. 그곳 전쟁터에서 비로소 여자를 가리키는 군대 용어들이 생겨났다. 100만 명가량의 참전 여성들이 임무를 새롭게 맡으면서 생겨난 용어하면 이 연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소전쟁 당시 독일군을 벌벌 떨게 한 소련 여성 비행연대 제588 야간 폭격 연대인데요. 이것은 마리나 라스코바라는 여성 장교가 창설하고 조련하고 지휘한 부대로 정비병부터 조종사까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전을 앞두고 이 부대가 전투기를 쓰려고 하니까 이 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성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투기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최첨단 고가의 무기를 여성 비행연대에게 줬다가 제대로 활용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군의 반대에도 여군들은 참전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전투기를 달라고 합니다. 정 그렇다면 20년, 30년 전에나 쓰던 구식 비행기를 쓰라고 내줍니다. 날개가 2겹인 보겹기였죠. 이 비행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낮에 비행하면 독일군의 그 공격을 쉽게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때문에 밤에만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독일군의 입장에서는 눈에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이 경우에 독일군은 적군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들리면 경보를 울려서 공습에 대비했습니다. 이러한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소련 여군들은 독일군 진지에 가면 그 비행기 엔진을 끄고 소리 없이 활강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으니까요.
이렇게 독일군이 경계를 못한 상태에서 폭탄을 펑펑펑 터뜨리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소련군 제588 야간 폭격기 여성 비행연대가 한밤중에 비행하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 같다고 해서 독일군은 이 부대에게 나트 헥센, 밤의 마녀들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죠. 독일군의 또 다른 공포의 대상은 여성 저격병이었습니다. 붉은 군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러니까 인내심, 관찰력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여성 저격병들을 양성해서 실전에 대거 투입합니다. 당시 활동한 여성 저격수의 수만 약 2,00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놀라운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 독소전쟁이 끝날 때까지 소련 여성 저격수들에게 목숨을 잃은 독일 군인이 모두 합쳐서 약 1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단연 최고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루디밀라 파브리첸코 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스나이퍼 강국인데요. 독소전쟁 발발 당시에 그 키우 대학 역사학도였던 파브리첸코는 1941년 독일의 기습공격 당시에 자원 입대했던 소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파브리첸코는 비교적 안전한 간호사로 복무할 수도 있었지만 이를 거절하고 저격수로 복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불과 10개월 만에 309명을 차살합니다. 때문에 1급 저격수로 알려져서 레이디 데스, 죽음의 숙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저격병 양성학교에서 저격수를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전쟁 중에 그 파브리첸코가 독일군 박격포탄에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소련군 최고사령부가 그를 후방으로 후송해서 살려내라고 잠수함까지 보낼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 파브리첸코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파브리첸코를 몸소 맞이했으니까 미국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최초의 소련 시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3년에는 소련 정부로부터 금성훈장, 소비에트 연방 영웅 칭호를 받았고 퇴역하기 전에는 육군 소령 계급을 받았죠. 독소전쟁 중에는 전장에서 활약한 여군들을 위한 배려의 장면도 포착됩니다. 대령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용사를 불러주겠다. 눈썹이랑 속눈썹도 물들이고 머리를 말아도 된다. 그리고 정말 어떤 여자 미용사를 데려오신 거야. 우리는 머리를 말고 염색도 했어. 아, 정말 얼마나 행복하던지. 전쟁 중에 웬 미용사를 불러주는가 의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군들은 정식 군인으로 투입될 때 이 긴 머리카락을 잘라야 했습니다. 최소 단발머리를 해야 했죠. 이때 여자들이 대부분 펑펑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미용을 할 수 있다는 건 여군들의 사기를 올려줄 뜻깊은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성 전투원 하면 남자처럼 행동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여군들은 여자다움을 간직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덕분일까요? 붉은 군대는 전선을 유지하며 끝끝내 버텨냅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약 6년간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잔인하고 끔찍했다는 평가를 받는 독소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붉은 군대에게 남겨진 것은 고국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고국의 승리보다 더 깊게 남겨진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생겨난 수많은 부상과 죽음을 목격하며 얻은 트라우마였죠. 전쟁터에 다녀온 후로는 줄줄이 걸린 붉은 살점의 고기를 볼 수가 없어서 시장에도 못 다니고 심지어 붉은색이라면 사라다천도 쳐다볼 수 없었다는 사연들. 전쟁이 끝나고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전쟁 이후로 붉은색이라면 치가 떨려. 여군들은 전쟁 후 붉은색만 봐도 치를 떱니다. 붉은 군대를 상징하는 색이자 부상과 죽음이 있을 때마다 봐야 했던 피의 색이었죠. 이렇게 붉은색에 대한 반응은 책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로 나옵니다.
위생소대 지휘관이었던 마리아 예조바는 빨간 꽃에 거부 반응을 보인다거나 빨간색 천으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었을 때 다음 날 양팔에 반점 같은 게 돋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붉은색을 띠는 물건들은 하나도 두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쟁에서 부상병들을 후송하는 일을 했던 또 다른 여군은 빨간색 블라우스를 선물 받았을 때 그것을 한 번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는 천이 귀할 때라서 값비싼 선물이었는데도 말이죠. 몇 년간 그 피냄새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빨래를 하려고 해도 피냄새가 풍기고 식사를 준비하려고 해도 다시 또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심지어 깨끗이 그 빨아놓은 침대보에서조차 피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맡았던 피 냄새가 그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힌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 너무 예쁜 들꽃을 보면 전쟁을 떠올리는 군인도 있었습니다. 전쟁 때 그 꽃을 꺾는다면 누군가와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꺾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참혹한 전쟁에서 전우에게 작별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개였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말끔히 씻길 수 있는 아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정하다는 스탈린조차도 전쟁 막바지에 우리나라에는 일가 친척이 죽지 않은 가정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걸세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책에서 위생사관이었던 그 타마라 움냐기나는 당시 소련의 인명피해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수치로 증언합니다. 300명이었던 우리 병사들이 저녁 무렵에 보니까 10여 명만 남아있었던 적도 있었어. 그렇게 다들 죽어 나가고 전투가 마무리되자 우리는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서로 입을 맞추며 울었어. 제2차 세계대전 때 전투 중의 전사자가 독일은 약 325만 명, 영국은 약 32만 명, 미국은 약 26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300명이었던 병사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10명만 남았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소련군의 인명피해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전쟁 때 죽어나가는 소련군의 수가 무려 약 1,000만 명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죠. 한 참전 소련 군인은 우크라이나 시골 마을에서 자라면서 학교에 다닌 자기 또래 동무 100여 명을 다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무들 가운데 92명은 전선에서 죽고 6명은 불구가 되어서 귀향을 했고 전쟁이 끝났을 때 오직 자기만이 몸성이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엘리나 바비나 군 수비대원은 친하게 지내던 그 대원 중 한 명이 목숨을 잃은 날 또 다른 친구마저 밤에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그 소련군 전차부대원의 평균 기대 수명이 4개월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전선에 투입되면 4개월 안에 죽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극심한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함께 살아남은 것이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여성 군인에 관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심지어는 사라진 이유는 단지 시간의 물리적 경과에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소련의 여성 참전 군인들은 군인으로 복무했다는 사실을 숨기라는 유무형의 압력을 받았고 스스로 전시의 기억을 지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소련 여군들은 망각의 대상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십 년이 흐른 뒤에야 오늘의 책 저자를 만났죠. 끔찍한 기억이라서 다른 이들의 눈총 탓에 마음 저 깊은 곳에 꽁꽁 감추어뒀던 지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때문에 저자와 인터뷰가 끝나는 대로 심장약을 먹어야 했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지워버린 기억을 다시 꺼내면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괴로워했던 것이죠.